네, 우울증, 주요 우울사파 및 주요 우울장애, 그러니까 우울증에 대한 전반적인 걸 알아볼 텐데요. 일단 TV에 나오는 굉장히 이제 단편적이고, 그런 얘기 말고 이제 좀 더 깊게 어떤 원인인지, 치료는 어떤 건지, 예은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증례도 알아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인입니다. 도대체 우울증은 왜 생기는 걸까 하는 건데, 생물학적 원인이 존재합니다. 유전성도 어느 정도 있고요. 신경해부학적으로는 우리가 우성방구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두뇌가 있으면 주로 사용하는 쪽이 있어요. 그쵸? 그걸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반쪽짜리 뇌를 우성반구라고 하는데 그쪽이 저하가 된 경우죠. 그리고 이제 생학적으로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양극성 장애도 아시죠? 양극성 장애는 말 그대로 좌석에 N과 S가 있다고 하면 양극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N은 노르에피네프린이고 세로토닌 S다 라고 해서 N과 S가 있는 양극성 장애에서는 요게 증가하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요게 그냥 저하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내분비적으로도 HPA 액시스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CRH가 있고 ACTH가 있고 이거에 의해서 코티솔이라는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 다들 아시죠? 코티솔이라고 하는 애가 분비가 되는데 스테로이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선 생리적으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계열인데 요게 이제 활성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는 애들인데 요런 이제 촉진 작용이 있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코티솔이 너무 많게 되면 야 나 많아 그만 나 좀 분비시켜 하고 이쪽으로 억제를 시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죠. 음성 되먹임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정상인의 경우 같으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코티솔을 인위적으로 많이 주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이런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서 서프레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호르몬 축이라고 하는 액시스가 억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미친듯이 활성화되는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는 요게 계속 활성화되다 보니까 요게 많이 들어가도 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계열을 넣었을 때 요런 이제 억제가 돼야 되는데 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정상인 억제가 되는데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근데 또 이제 TSH는 또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항진되어 있는데 또 TSH는 저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또 TRH라고 하는 게 TSH를 먹이고 이게 또 TSH가 그 유명한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것들을 분비하게 되죠. 그쵸? 근데 이제 요게 저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요것도 저하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응이 저하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저하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면과 또 우울증의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보통 렘 수면이라고 하죠. 렘 수면과 논렘 수면이라는 게 있는데 렘 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말미에 이제 렘 수면이 점점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기상과 가까워질수록 렘 수면이 증가하게 돼서 그걸 우리가 렘 프레셔가 상승, 렘 프레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이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는 잠을 잘 못 자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렘 수면에 대한 잠복기가 감소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자주 찾아온다는 소리고 렘 수면의 농도 밀도가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깊은 단계의 3, 4단계의 수면은 감소해지고 결과적으로 총 수면이 짧아지거든요. 자, 이런 이제 수면의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요인과 생활사적 사건도 있겠죠. 그렇죠? 우울증을 유발하는 사건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프로이트가 말하기를
자, 구강기라는 시기가 있는데 이쪽에서 우리가 되게 상실을 경험하면 함입이 된다는 건 우리 몸 안으로, 우리 정신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인트로젝션입니다. 안으로 주사한다는 소리인데 요게 결과적으로 그때의 상실에 대한 분노나 공격성이 나에게 향하게 되면서 자기 파멸적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는 그런 이론이고요. 또한 이제 병이 일어나기 전에 인격도 이제 자존심이 낮을 경우나 너무 강한 초자아일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대인관계가 의존적일 때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백의 인지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자, 부정적으로 생활하는 경험과 자기 평가가 너무 부정적이거나 세계에 대한 아예 비관주의적 인식, 무력감 등이 나타나 있는데 자, 그래서 아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화라는 것과 확대평가, 과잉일반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백의 인지이론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원인이 굉장히 많죠. 네, 분석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우울증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5가지 이상이 2주 기간 내에 나타나되 1, 2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요거를 다 이제 기억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 소아청소년에서는 짜증이 섞인 기분도 가능하고요. 삶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고 체중 감소나 체중이 증가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수면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정신운동이 초조하거나 지체, 떨어지거나 너무 업된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피로감, 무가치함,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자살 시도를 하거나 계획 또는 반복적인 자살 사고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5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되고 1, 2 중에는 반드시 한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기분 부전 장애라는 게 있죠. 기분 부전 장애는 이제 주요일증이 -2 정도로 네거티브한 기분이라면 -1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기능적인 사회생활이나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지장을 주는 정도가 좀 심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다른 물질, 약이나 이런 어떤 기질적인 어떤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질환에 의한 것보다 잘 설명되면 안 되고요. 조증이나 경조증 사포가 있으면 양극성 장애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진단되려면 요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기준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전체를 다 주관식으로 쓰는 그런 내용이 그냥 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또 특정형이 많습니다. 특정형이라는 건 우리가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비전형적 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멜랑콜리아라는 거는 정말 쾌락이 없고 즐거운 자극을 해도 반응이 없고요. 공허한 기분에 아침에 악화되는 우울감, 그리고 빨리 일어나게 되고 심한 정신운동 혹은 지체, 심한 식욕 저하 또는 체중 저하, 심한 부적절한 재의식 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형적인 우울증 진단 기준과 어떤 점이 다른지를 중점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비전형적 양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기분이 긍정적 자극에 의해서 오히려 이거는 반응이 없으나 기분이 쉽게 밝아지기 때문에 양극성 장애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식과 과수면, 이거는 이제 플러스 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죠. 오히려 또한 이제 사지무건 마비감이라든지 대인관계의 거부에 대한 예민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거부했을 때 지나치게 그러니까 과민 반응해서 화를 내거나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우울감이 심하다고 했는데
하루 종일 그쵸, 식욕이 증가하고 잠이 쏟아지고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졌다가 다시 우울해지고 직장 상사 비판적 지적에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팔다리는 납처럼 무겁고 움직이기 어렵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느껴지시나요? 과식, 과수면, 기분이 굉장히 쉽게 들떴다가 다시 우울해진다고 했죠. 그리고 남에 대한 어떤 그쵸, 거부감에 대한 굉장한 예민성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요거는 또 그쵸, 사지 무거운 마비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이다? 우울증 중에서도 비전형적 양상을 동반한 타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런 증례가 있습니다. 또한 긴장증, 주산기 발병, 계절적 양상 이런 것들이 많고요. 실제로 요거 7, 8번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환각이라든지 망상이나 그런 또 그 와해된 언어 있죠. 그냥 하늘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깔깔깔 웃는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현병 양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이유가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믹스드 타입이라고 해서 이런 주요울 장애가 있지만 몇 가지 조증 또는 경조증들이 혼재하고 있는 혼합 양상도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쵸, 양극성 장애의 특정형에서는 급속 순환형 동반이, 그러니까 레피드 사이클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설명한 게 있는데 요거는 양극성 장애에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면담에서는 부산하고 기분이 들떠 보였대요. 말이 많고 과시하는 태도도 조금 있었는데 면담 후에는 의욕이 없고 우울하다며 주로 누워지는 시간이 많았다. 자, 방금 말씀드린 거죠. 주요일 장애가 일단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쵸? 충분히 만족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5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 없는 것 같죠. 우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은 맞긴 한데 애매하죠. 뭔가 진단 기준에는. 또 면담 시 조증 현상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경우를 바로 혼재성 사파라고 하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혼합 양상 동반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요울 장애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이제 약간 조증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혼합 양상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전형적인 건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환청이죠. 정신병적 양상이 있네요. 그쵸? 환청은 한 달 전부터. 기분이 항상 우울했고, 불면, 불안, 피로감. 그러나 이제 또 직장생활에 큰 지장은 안 됐네요. 그쵸? 3달 전 아버지가 폐암 판정을 받은 후 식욕 저하, 그쵸? 이런 게 있네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조현병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일단은 조현병이라고 하려면 진단 기준이 있겠죠. 근데 진단 기준에 보면은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어떤 이런 질환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제 진단 기준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양 그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거기 진단 기준에 합치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질환은 주요울 장애를 좀 더 가깝게 닮아 있고 거기에 동반되는 정신병적 양상이라고 봐야지 더 적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꼭 우울증과 감별해야 되는 건 정상인지 아닌지. 자, 우리가 정상 애도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누구나 굉장히 이제 가족이나 상실에 대한 그런 게 크게 되면 너무 슬퍼서, 그쵸? 그런 정상적인 반응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상 애도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자, 사망할 때 내가 어떤 걸 해줬어야 되는데 못했어 라는 죄책감은 가질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죄책감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그쵸, 정상은 아니고 정상 애도 반응이라는 건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거고요.
이외의 죄책감이라는 건 병적 애도 반응이라는 거고, 우리가 원래라면 이제 이런 애도 반응으로 여겨서 상실 2개월간에는 이런 이제 우울증으로 진단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진단 기준이 바뀌어서 빠른 개입을 위해서, 그쵸, 상실 2개월 전에도 빨리 개입하기 위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사망자 함께 죽어야 한다고 느끼거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건 정상 애도 반응이지만 그 이외의 죽음에 대한 생각, 그쵸. 그리고 무가치함에 대한 집착을 하거나, 이건 자체가 이제 병적 애도 반응이죠. 현저하게, 그쵸, 정신운동이 지연되고 지속적이고 현저한 기능수행 장애라든지,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거나 잠깐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그쵸, 이건 정상 애도 반응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감각적 경험은 병적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개입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종원역이 초등학교 졸업인 88세 남자가 친구가 사망했습니다. 3개월 전에. 그러니까 나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억력이 떨어졌다. 그쵸.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 인지기능 검사를 못하겠다고 했지만 격려로 검사를 마쳤더니 괜찮게 나왔죠. 26점이면 괜찮죠. 자, 이거는 가성치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건 우울에 의한 치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쪽 우울증에 의한 기억력 저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정상애도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예전에는 그쵸, 이제 2개월 후에 진단을 내렸지만 그쵸, 이는 애도 기간 중에 정상적 애도 반응에 이어서 주요 우울증,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DSM-4에서는 사별이 2개월 동안은 진단 내리지 않도록 했는데 거기에 사라졌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정상 애도 반응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는 입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증상이 심하거나 자살 위험, 그리고 굉장히 빨리 진단을 해야 될 때도 이렇게 입원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같이 있을 때 입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분장애 환자에서 자살 위험인자는 만성적인 우울, 만성적인 우울과 자살 기도의 과거력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시도했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가족력,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직업이 없고 독신이거나 이혼했을 경우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항우울제 SSRI 계열이 가장 흔하다. 그쵸, 그게 1차 치료제고, 우리가 성기능 부작용이 발생하면은 부프로편이나 부스피론을 추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기억하기 좋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S가 성기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능 장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S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한 SSRI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SSRI로 바꿀 수가 있고요. 과거 효과가 있던 경우와 부작용을 고려해서 약물을 선택해야 되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병자 양상이 있을 경우는 항정신병 약물도 같이, 그리고 오래, 최소 5개월 동안 해야지, 유지치료를 해줘야지 재발이 방지된다. 그리고 양극성 장애에서 항우울제 치료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면 항우울제라는 건 우울감을 그쵸, 좀 해서 이제 들뜨게 만드는 거라고 쉽게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쵸, 양극성 장애에서 이런 걸 먹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광화요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조합을 쓸 수 있다. 그래도 안다면 마오 이니비터 이런 걸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신치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정기경련요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할 때 고려해 볼 수 있고, 계절성이 동반됐을 경우에는 광선치료 빛을 쪼여서 인위적으로 그쵸, 조절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부작용과 분류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쵸, 타입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요거부터는 잠시 이제 끊어서 가보도록. 자, 이거는 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4단계라고 하는 거는 TCA죠. 그래서 TCA 종류, 이미프라민, 아미트립틸린, 프라민 계열이죠. 프라민, 그리고 독세핀, 이거 다 유명한 애들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항콜린, A1 억제, H2 수용체 억제 각각에 대한 이런 부작용도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오 이니비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티라민 유발했을 때 고혈압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SRI도 여러 가지가 있죠.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또 우리가 에시탈로프람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참 이 그러니까 람으로 끊는다고 해서 이걸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잘못 알고 계시는 제가 전공의 선생님도 봤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에시탈로프람은 SSRI 항우울제입니다. 아무튼 이런 플록세틴, 세트랄린, 파록세틴, 그쵸, 플루북사민, 시탈로프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SSRI 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냥 이걸 봐서 거꾸로도 SSRI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세로토닌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항우울제 약물에 대한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궁금하신 분들은 SNRI라든지 그쪽 이거 타입별로 다 일단 한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벨라팍신이라는 거는 SNRI 타입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노인성 우울장애에서 잘 쓰는 약물인데 2주 전에 그쵸 딜레이드 이제큘레이션이 뭐죠? 그러니까 지연된 사정이죠. 그러니까 사정이 잘 안 돼서 그 약물 부작용 그쵸 성기능 장애라는 거죠. SSRI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SNRI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S가 그냥 성기능으로 생각해 주시면 기억하기 쉬울 텐데 자, 그래서 이제 벤나팍신의 용량을 일단은 조금 줄여본다라는 거죠. 이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좀 경과 관찰을 그러니까 줄인 상태에서 좀 해본다는 거고요. 대신 멀타자핀을 좀 써보자라는 건데요. 대신 파로색틴을 쓰는 건 옳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또 마찬가지로 성기능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약물 용량과 종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세로토닌이죠. ES라는 게 세로토닌이죠. 선택적 세로토닌 리셉터 억제제인데 그런 이제 가연화되는 세로토닌 타입도 굉장히 많습니다. 7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쵸? 정말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요런 궁금한 사항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그 외의 부작용도 멀타자핀 그쵸? 뭐 예를 들면은 뭐가 다 잡힌다. 그리고 뱃살이 잡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뭐가 잡히냐? 그래서 살이 찌고 웨이트 게인이죠. 그리고 잠을 자겠죠. 굉장히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부프로피온 아까 제가 에시탈로프람 람으로 끊는다고 해서 이거는 벤조가 아니다. 그렇죠. 벤조디아제핀이 아니라 항우울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부프로피온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름이 부프로피온이라고 하는 뭔가 담배를 피워 이런 느낌 나죠. 그러니까는 니코틴 금단 치료 약물 그러니까 금단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니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성기능 장애가 또 없다는 좋은 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걸 기억해 주면서 환자한테 적절하게 투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마오 이니비터는 티라민 함유 식품 가복용 시 고혈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아미트립틸린 투여를 하면 그쵸 우리가 항콜린 그러니까 콜린성이라는 건 부교감과 가깝죠.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는 변비가 생기거나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침이제 분비가 안 돼서 드라이 마우스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항우울제 단원에서 좀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치료 지침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치료 지침은 과거 치료 효과를 참고해서 약물을 선택하면 좋겠고 부작용이 없는 한 효과가 있을 때까지 충분히 증량을 할 수 있습니다. 4주 정도는 지켜볼 수 있으나 그래도 그쵸 유한 치료 효과가 없으면 다른 계열을 써야 되고요.
낮은 용량에도 효과가 있으면 굳이 증량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쵸? 이거 충분히 증량한다는 건 효과가 있을 때까지 증량한다는 거고요. 낮은 효과에도 효과가 있으면 안 해야겠죠. 그리고 적절한 용량에도 복용을 했는데 4주 정도까지는 그쵸? 치료 효과가 없는지 볼 수 있는데 2, 3주 정도 경과했을 때는 그쵸? 이 사람이 잘 복용하고 있는지는 당연히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혹은 과거에 유병기간 이상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유지치료 개념으로 재발을 안 시키려면 어느 정도 쭉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마음대로 끊으면 위험합니다, 진짜. 그리고 중단하려는 경우는 방광기를 고려해서 서서히 그쵸, 줄여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과민 예후는 어떻게 되는가? 대체로 이제 양극성 장애보다는 좋은 편이고요. 어린 시기에 발병하면 예후가 나쁘고 나이가 많아지면 기간이 길어진다. 자, 그리고 양극성 장애로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조기발병, 정신운동 지체, 과수면, 항우울제가 이제 약간 기분이 너무 다운되는 걸 막아주는 거니까 반대급부로 경조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항우울제에 대한 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반대급부로 확 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성으로 갈 수 있다. 가족력도 있는 경우 당연히 위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에서는 만성화될 수 있고 아까도 잠시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요런 그쵸 독신 남성 실업, 미혼, 이혼 그쵸 이런 거나 퇴원했을 때 회복기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회복기 예전에 자살 기도를 스스로 했다든지 아니면 자살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에 대한 거는 마무리할 거고요. 항우울제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